음, 이제 인식론적, 이제 영어로는 epistemological을 이제 인식론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인식론적 정신분석의 대표 뭐 학자 혹은 저자로는 우리 프로이트 그리고 클라인이 있다라고 족되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ontological, 그래서 이 존재론적 정신분석의 대표 저자로는 이제 위니캇 그리고 비온, 이 두 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음, 그 뒤에 논문에서 나오겠지만 옥대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좀 깨고 있어요. 이 논문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보통 뭐 이러이러한 학파에 속했던 학자들을 옥대는 다른 방식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서 이렇게도 분류가 되는구나. 어쩌면 난 지금까지 잘못되었구나. 예, 심지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건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 부분이 나올 때 다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런던에서 그 위니캇과 함께 일한 그 옥덴의 동료 정신과 의사가 한 명 있는데 위니캇이 병원에 이제 입원한 그런 청소년들에게 항상 했던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청소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위니캇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 질문은 바로 이 제목에 있는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음, 아, 이것도 그 어감을 잘 살려서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커서 뭐 될래? 이게 아니라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라고 묻는 거지. 마치 뭐 이그 너 커서 뭐 될 거야? 뭐 이렇게 뭐 비난하는 그런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질문은 삶의 초기부터 그리고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우리 자신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른다. 그때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보다 우리 자신이 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잠재적으로 될 수 있는 혹은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표현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뭐 흔히 있는 표현인데 되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어,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만약 어, 자신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어, 굉장히 좀 윤리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환자들은 에,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불안해요, 지금 우울해요, 뭐 너무 힘들어요, 등등 이런 이유들로 즉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런 의식적인 이유들로 어, 대부분 환자들은 치료를 받으러 오지만 혹은 분석을 찾지만 어, 사실 옥대는 에, 질문, 즉 위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요 질문들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 혹은 분석을 찾는다. 그리고 어쩌면 그런 질문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질문을 만드는 것이 분석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1장 그 인식론적 정신분석과 존재론적 정신분석으로 넘어가면
지난 70년간 정신분석 실천에서 이제 근본적인 그러나 조용한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변화가 발생했는데 최근까지도 옥대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다. 쭉 뭔가가 이렇게 변해온 건 맞는데 그리고 그게 피부로도 느껴지는데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이름을 붙이겠다는 얘기죠. 바로 인식론적에서 존재론적 정신분석으로의 이동이 에, 조용하게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전자는 프로이트와 클라인, 후자는 위니캇과 비온이 가장 큰 공헌을 하였다. 어, 이 논문 분량만 놓고 보면요, 위니캇 얘기가 훨씬 많아요. 위니캇 얘기가 훨씬 많아서 그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다 한번 끝나고 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도 한번 선생님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니캇하고 비온의 이 논문에서 다뤄지는 비중이 똑같진 않아요. 위니캇 얘기가 뭐 거의 한 7대 3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논문은 무의식적 내적 대상 관계에서 우리 각자 자신에게 보다 실제적이며 살아있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다 그 존재가 온전해지는 그런 투쟁으로 초점이 옮겨가는 것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옥데니 기수라는 이 논문의 그 주제이자 뭐 목표인 것 같아요. 대상 관계에서 특히 내적 대상 관계에서 이제는 이 존재론적인 이런 정치 분석으로 초점을 한번 이렇게 옮겨보자. 음, 물론 순수 형태의 인식론적 정신분석과 존재론적 정신분석이라는 것은 없다. 서로 공존하며 상호 이제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상생 관계에 있다라고 옥대는 설명을 합니다. 이 논문 읽고 그러면 나는 이제 앞으로 어, 해석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옥대이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인식론적인 것도 가치가 있고 필요하고 지금 존재론적인 것도 같이 사용됐을 때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뭐 텍스트로만 프로이트 클라인을 공부하면은 그리고 만약 임상을 하면은 아마 인식론적인 그런 분석을 하겠지만 어,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프로이트만 공부하는 정신분석 훈련 기관은 없어요. 음, 그런 클래식 사이코 애널리시스 정말 완전 고전적인 프로이트 정신분석만을 하는 곳은 사실상 이제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 이런 뭐 그리고 클라인도 이제는 현대 클라인 학파로 옮겨오면서 굉장히 그 접근법이나 내용이 많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순수 인식론적 정치분석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아직 정신분석이 잘 알려지지 않는 한국에서는 정말 고전 프로이트의 텍스트만 읽고 혹은 프로이트의 사례만 보고 마치 그걸 따라하듯이 임상을 하면은 그러면은 아마 굉장히 인신론적인 그런 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프로이트와 클라인도 많은 부분은 존재론적이고 위니캇과 비온의 많은 부분은 인식론적인 부분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인식론적 정신분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어, 환자에 대해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이해에 도달하는 과정이다. 특히 환자의 무의식적 내적 세계와 그것과 외부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경험을 조직한다.
분석가의 해석은 환자의 무의식에 대한 이해를 전달한다. 그래서 고전적인 정말 프로이트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겠죠. 당신은 뭐 무의식적으로 이러이러한 무의식적 소원이 있다, 혹은 이런 무의식적인 어떤 부분이 있다, 꿈 해석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증상에 대한 해석일 수도 있고,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던 에, 의식에서 드러낼 수 없었던 그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이렇게 마치 탐정처럼 그 연상들과 이 여러 조각들과 이런 부분들을 잘 종합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전달을 하죠. 그다음에 특히 무의식적 내적 세계, 뭐 클라인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무의식적 환상이 다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음, 그래서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동은 놀이에서 환상과 불안을 표현하고 나는 지속해서 그에게 그 의미를 해석한다. 무의식을 탐색하는 것이 정신분석 과정의 주요 과업이며 그 목적을 이루는 주요 수단은 전이의 분석이다. 클라인 공부하신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시겠지만 에, 클라인의 아동 사례들을 보면은 이렇게 접근을 해요. 어, 아동이 이제 잘 이제 놀아요. 근데 놀다가 어, 불안해져요. 불안해져서 놀이가 이렇게 중단이 돼요. 그러면은 클라인은 이 바로바로 해석을 해요. 바로 그 순간에. 음, 바로 그 순간에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법처럼 아이는 놀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클라인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은 거의 죄다 굉장히 과학적인 혹은 성적인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해석을 가감 없이 이제 아동들에게 하는데 희한하게 또 아이가 잘 놀아요. 그러다가 이제 놀이에서 또 뭔가 이런 그 불안과 그런 상징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놀이가 중단이 되면 이제 또 해석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사례가 이제 진행이 되죠. 음, 자, 그리고 아까 전이의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요거는 뭐 프로이트부터 어, 이미 등장했던 기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프로이트도 처음에는 이 전이라는 현상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마치 이게 성가신, 그냥 분석을 방해하는, 그냥 치워야 하는 이런 현상으로 생각을 했다가 점차 그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것 없이는 정신분석이 진행될 수 없겠구나.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인식론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개입은 전이의 해석이다. 프로이트도 이제 개입에 대해서 그런 해석에 대해서 그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언제 해석하느냐? 전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해석을 하는 거다. 전이에 대해서. 즉 전이 저항이 나타났을 때 전이가 강렬하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전이로 인해서 이제는 그 분석 과정이 방해를 받을 때에 대해서 이제 프로이트가 해석을 했죠. 음, 그래서 무의식을 탐색하는 것이 정신분석 과정의 주요 과업이며, 네네, 그거는 말씀드렸고, 다음에 넘어가서 환자의 유아기 아동기의 실제 혹은 상상 속 인물처럼 분석가를 경험하고 있는 환자의 방식에 대한 분석가의 이해를 말로 전달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전의를 해석하는 거죠. 지금 당신은 나를 뭐 엄마처럼 느끼고 있어서 이러이러하다. 전이 해석이겠죠, 그러면. 음,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 변화를 방해받고 있죠. 그 전이 때문에.
그 전이로 인해서 이 뭔가가 변형되는 것이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이런 인식론적 관점, 뭐 프로이트 혹은 클라인의 그런 그 이런 기법이겠죠. 그래서 마치 닫힌 회로에서, 닫혀 있는, 빙글빙글 도는 그런 닫힌 회로에서 무한 반복을 하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공간이 이제 부재하다. 즉 전이 안에서만 계속 똑같이 이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이런 프로이트 클라인의 인식론적 관점에서는 그 무한 반복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 이 해석을 통해서다. 해석을 통해서 뭔가를 알지 못했던, 이 무의식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뭔가를 알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겠죠. 음. 그런데 이제 존재론적 정신 분석에서는 분석가의 주 관심사는 환자가 더욱 온전하게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뭔가를 더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